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 직설입니다. 자, 오늘 IBK투자증권 스마트금융팀 최용건 차장 그리고 MTN 김종효 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바로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주제가 준비되어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자, 오늘 준비한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삼성전자 되나? 300만 원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자, 오늘 유독 김종효 위원님 옷차림이 저는 이렇게 반도체가 생각나죠? 혼자 생각이십니까? 아니에요. 이게 반도체 회로 같아요. 아무튼 오늘 반도체에 맞는 이야기를 좀 옷까지 준비를 하셨어요. 자, 일단 저희가 실적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요즘에 그 삼성전자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역대급 실적이다. 뭐 애플과 또 인텔도 늘렀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실적이 뭐 어마어마하죠. 네. 실적을 부문별로 적으라고 해서 제가 적어놓았는데 이걸 다 뭐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네. 1분기 50조 6천억. 이게 5% 준 겁니다. 지금은 이제 YOY로 비교도 안 해요. 네. QOQ로 5% 감소했고요. 영업이익이 9조 9천억.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가 너무 다르니 예. 작년과 비교해서 무엇하리. 그렇죠. IT한테 또 작년이라는 것이 계절적으로 뭐 시클리컬하게 볼 일도 아니고 네. 성장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장의 속도를 작년하고 비교할 거냐, 지난 분기하고 비교할 거냐, 네. 이런 어떤 개념이 되겠습니다. 반도체가 물경 6조 원이 넘었다는 사실입니다. 25%가 증가했고요. IM이 2조. 이게 이제 순서가 말하자면 뒤바뀌어 있는 상황이죠. 네. IM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던 삼성전자였는데 뭐 6조 원까지 나왔었나요? 한 4, 5조 나왔었죠? 네. IM이. 그런데 IM이 다 깨졌다가 지금 네.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어나도 그래도 2조 원밖에 안 되니까 IM은 17%가 이 모바일 사업부입니다. 네네. 17%가 하락한 수치고요. 디스플레이가 1조 원이 넘었다는 사실이 또 대단한 겁니다. 이것이 삼성전자를 보면서 이제까지 뭐 수년간 디스플레이로 영업이익이 얼마나 기여를 할지에 대해서는 네. 큰 관심이 없었는데요. 오. 1조 원 넘는 시절이 지금 두 분기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네. 그래서 그 금액에서 보셨듯이 반도체가 견인했고, 이 반도체라는 것은 워낙 지금 수급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이 안 떨어진다. 네. 해서, 가격 상승으로 실적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또 출하가 떨어졌어도 ASP가 올라갔고, 이래서, IM이 부진했었던 1분기인데도 불구하고, 네. 플래그십이 부진했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그, IM이 1분기에 갤럭시 S8을 통해서 네. 2분기 실적을 이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런 그 어떤 그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 어떠세요? 김 의원님께서 작년 2분기에 핸드폰으로만 4조 3천억 원인가를 이제 영업이익을 냈었잖아요, 삼성전자가. 그런데 이번에도 물론 1분기에 2조 원, 뭐 2분기에는 한 3조 원 가량도 예상한 증권사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1조 원이 부족하지만 그거 큰 의미 없나요? 어때요? 뭐 작년부터 뭐 꾸준하게 대부분 다 이거 안 좋다, 저거 안 좋다 그랬지만 네네. 유일하게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꾸준하게 밝혀왔는데요. 다시 한번 삼성전자의 중심축은 갤럭시 S 시리즈가 아닙니다. 네. 그거 뭐 S8 안 팔려도 상관없습니다. 평타만 치면 됩니다. 네. A 시리즈나 C 시리즈 이런 것들이 대수는 커버해 주고요. 네. 수익성 자체는 높지 않아도 어쨌든 영업이익 기준을 한 2조 정도만 유지해 주면 된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갤럭시 노트 7 나왔을 때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했고, 그게 사고가 났을 때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했고, 핵심은 결국은 중소형 OLED를 삼성이 독점하고 있다라는 것. 네. 또 반도체를 삼성이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계속 가져가고 있다라는 것. 그 이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은 삼성전자가 지금 유일하게 갖고 있는 10나노 기술로 인해서 네. 미국의 주요 반도체 회사들, 그러니까 퀄컴이 지금 칩을 수주하는 데 있어서 그 수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삼성전자만 갖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퀄컴이 지금 수주하는 스냅드래곤 835는 삼성전자 텍사스 공장이 아니면 만들어낼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유일하게 지금 대적할 수 있는 데가 TSMC 물량 정도고요. 근데 거기는 수율이 별로 좋지가 않고. 그다음에 지금 엔비디아가 새롭게 만들어내고 있는 칩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10나노 공정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지금 공정을 갖고 있는 것은 네. 삼성전자가 유일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텍사스 공장은 트럼프와 관련된 우려도 피해갈 수가 있고, 네. 거기에다가 지금 반도체 최상단 기업이 지금 수주하고 있는 대부분의 그 물량들,
특히 이런 파운드리 물량들 그중에서도 가장 고급에 속하는 그런 파운드리 물량들을 삼성전자가 소화해낼 수 있다라는 점도 메리트가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 반도체 쪽에서는 거의 독과점적 지위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중소형 OLED, 뭐 LG가 뛰어든다라고 하지만 그거 언젠지 모르고. 그러면 애플 아이폰 8에서 지금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는데 그거 지금 삼성에 쓸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메리트가 현재까지 주가를 끌고 온 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갤럭시 시리즈에 집착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잘못 보고 있다. 저는 이거 의미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IM도 이번 분기에서 요 다음 분기까지는 역할을 꽤 할 거예요. 왜냐하면 2조 원 정도를 했던 이번 IM이 네네. 사실 50조짜리 매출이 이제 한 58조 거의 60조 가까이 그리고 네네. 9조 9천억의 영업이익이 12조 13조 본다는 거예요. 다음 분기에. 네네. 그걸 보는 지금 현재가 위대한 거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담당해야 될 부분들이 IM이 물경 4조 원 정도로 이제 담당하게 될 거예요. 다음 분기에. 네. 그걸 예상하는 겁니다. SAS로 인해서. 네. 그리고 오히려 디스플레이가 평타를 칠 거예요. 다음 분기까지는. 네. 그리고 반도체는 뭐 우리가 기대하듯이 6조대가 이제 7조 원대로 넘어서게 될 거고 그런 규모, 이 볼륨을 봤을 때는 네. 볼륨과 뭐 무시할 수 없는 캐파를 그리고 사실 뭐 삼성전자 그 휴대폰 원가가 뭐 공공연하게 뭐 30만 원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네. 이걸 가지고 이만큼의 물량을 해냈을 때에 얼마나 짭짤한 그 수익의 기여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뭐 얘기 안 해도 잔소리인 셈이죠. 저 생각이 다른데요. 네네. 저는 여전히 그 갤럭시 시리즈 쪽에서의 뭐 매출 기여도 이익 기여도 높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OLED 쪽에서 저는 대박이 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네. 미국에서 지금 OLED의 원천 특허를 갖고 있는 유니버설 디스플레이가 연일 최고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유니버설 디스플레이가 연일 최고가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이 OLED 시장이 계속 커진다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LG전자의 상승이 지금 G 시리즈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까? 대형 OLED 쪽에서는 완전히 삼성을 밟았죠, LG가 지금. 네네. 그래서 삼성이 지금 자기들이 여전히 지금 그 자기네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네. 뭐 뛰어나다 뭐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QLED 말씀하시는 네, QLED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네. 완전히 발린 거 아닙니까? 네. 뭐 화질 측면에서도 꽤 잽이 안 되고 그다음에 TV 측면에서는 잽이 안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대형 측면에서는 LG가 잡고 가고 있고 중소형주 쪽에서는 삼성이 지금 독점이거든요. BOE나 다른 데서 쫓아오고 있으나 아직도 기술 격차가 워낙 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독점력이 유지되고 있고 유니버설 디스플레이가 신고가를 치고 있는 현재 국면 또 코에런트라고 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그 OLED 쪽의 그 장비 기업이 여전히 신고가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현재 국면에서는 저는 여전히 핵심은 OLED와 반도체 두 가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반도체가 잘 나갈 것이라는 전망들은 거의 이견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디스플레이 부분을 조금만 더 그러면 이야기를 들어보고 할게요. 최용건 차장님께서 그래도 디스플레이 쪽에서 조금 덜 할 것 같다고 전망을 해주셨던 혹시 근거가 따로 있을까요? 디스플레이가 덜 할 것 같다고 전망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를 보는데 반도체를 봐야 한다는 것들은 네. 그건 진리입니다. 네, 그렇죠. 예, 덩어리가 7조잖아요. 네. 1조지는 그 디스플레이에 대한 생각인 거고 네. 지금 현상적으로도 분기에 2조 원을 해낸 IM이 3, 4조를 할 것이다라는 네네. 현상을 저는 말씀드린 것이고 거기에 그 바닷물 색깔이 뭐냐고 물어보면 분명히 IM은 빨간 색깔이겠죠. 그리고 반도체가 푸릇푸릇 아주 새파란 네. 예, 블루오션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니고 네. 지금 현재 1분기에서 2분기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네. 볼륨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의 IM이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반도체로 와서 사실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그 황해 법칙과 무어의 법칙. 그래서 이 반도체라는 것은 사이클을 너무나도 타기 때문에 이 사이클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먼저 두 분 어느 분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무어 법칙은 이미 깨진 거 아닙니까? 무어 법칙은 이미 깨졌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주목해봐야 될 건 지금 중국 업체들이 스펙 경쟁에 들어가면서 인박스 물량이 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DDR4 물량을 지금 4기가, 6기가, 뭐 8기가까지 지금 달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네. 스마트폰이.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번에 그 덱스라고 하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네. 컴퓨터가 없어도 컴퓨터처럼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의 활용도를 좀 높이려고 하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지 네네. 않습니까? 이런 시도들이 앞으로 더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건 그 IoT 기기들이 확장하는 구간에서 기본적으로 메모리 수요는 증가한다라는 네네. 거죠. 물론 그 양이 많지는 않겠지만, 근데 그 양의 증가가 기하급수적
인 것도 넘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게 기하급수적인데 그거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몇 억 개 기계 갑자기 늘어나는 것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를 해보면 반도체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아직도 낮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고요. 또 삼성전자가 여러 번 언급드렸습니다만 브랜드를 가지고 IoT를 적극적으로 런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여도도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가지고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가 축을 이루고 있고 이게 캐시카우가 되고 있고 네. 그 옆을 계속 받치고 있는 게 자신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그 AP 물량도 있지만 실제로 다른 쪽에 수주를 받아서 하고 있는 파운드리 물량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과 엔비디아도 어쨌든 삼성전자의 기술을 빌릴 수밖에 없는 현재 시점임을 고려해 봤을 때 IoT 기기와 반도체에서 캐시카우 역할을 나머지 쪽에서는 기술력으로 인한 상대적인 밸류에이션의 업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는 점이 반도체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클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지금 계속 호황기는 그래도 좀 유지될 것으로 보시는 것 같고요. 새삼스럽게 여기서 고점을 얘기하는 것은 너무 좀 무리수겠죠. 네네. 왜냐하면 지난 1년 동안 PC드램만 하더라도 거의 가격이 50% 올랐어요. 네. 그런데도 4월 달에 전월비 10% 이상이 또 올랐단 말입니다. 이런 뭐 10개월, 11개월, 12개월 상승세가 네. 계속되는 상황. 그리고 모듈도 30% 오르고 DDR4 또 10% 이상으로 올라서 거의 전 제품이 다 지금 수요도 좋고 가격도 네네. 좋은 상태이거든요. 서버 D램도 수요가 좋고 반도체는 다 그래요. 수요가 좋은데 공급은 제한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얘기하는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LCD의 역할이라는 부분에서 LCD의 어떤 그 공급 이슈가 항상 뭐 10년 전부터 있어 왔지만 네. 공급 측 이슈가 없는 게 지금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그런 네. 상황이라면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아까 IM의 그 바다 색깔이 뭐냐 제가 말씀드렸는데 스마트폰은 수요가 부족할 겁니다. 앞으로. 그렇겠죠. 네. 스마트폰의 수요 부족은 필연적인 상황일 것이다. 그러나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게 바로 탑재량 증가로서 네. 하반기에 대기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회복작들의 뭐 네네. 노트랄지 뭐 아이폰 5랄지 이런 대기하고 있는 탑재량 증가의 어떤 그 모멘텀들이 있고 또 외국인들이 요새 뭐 살 게 없어서 뭐 아주 그냥 곤욕인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수급을 네. 보면.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외국인 수급을 봤을 때 직관적으로 이런 저간의 그 펀더멘탈을 보지 않아도 수급만 봐도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섹터가 바로 여기인 것 같고 그래서 사이클의 고점 그리고 이제 이 업황이 어디까지 갈 네네. 거냐?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높이 부담이 이렇게 눈으로 봐서 높이 부담이 좀 참을 수 없게 될 만큼의 어떤 부담스러워질 네네. 때까지 수급으로도 밀고 갈 수 있는 이런 그 흐름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사주 소각 내용은 어떨까요? 일단 자사주 소각을 4월까지 25만 주인가요? 그 완료를 했었고 앞으로도 또 할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분기 배당까지 시작을 했으니 계속해서 주가 상승의 어떤 탄력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디까지인기가 좀 되게 의문이거든요. 뭐 영원한 건 없는데 네. 단순하게 계산해봐도 지금 이 자사주 50조를 처분하는 데 있어서 소각하는 데 있어서 네. 주주의 이익이 얼마나 될 거냐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데 네. 주가의 가치 상승은 한 10% 정도를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자사주를 소각함으로써 기존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가치, 네. 그러니까 장부상으로는 변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주식수가 줄어든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한 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가치는 이번에 10% 정도 올라간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두려움 없이 사는 거죠. 이게 그냥도 지금 주식수가 줄어드는 효과를 보이면서 올라간 거니까 네. 지금 사도 무리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행동주의 투자자 입장에서는 분기 배당하죠. 거기다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주식수를 줄여주죠.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연간 수익률로 봤을 때는 배당 수익률이 아니라 연간 주주 환원 수익률 개념이라는 측면에서 분기 배당 플러스 그다음에 주식 소각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해 봤을 네. 때 이게 거의 4% 정도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어느 예금에 투자해서 4% 얻을 수 있습니까? 네. 없다라는 거죠. 외국인 입장에 봤을 때 환율만 안정되어 있고 원화의 강세가 이어진다라는 전제만 있다면 지금 4% 정도의 수익을 보장하는 삼성전자를 안 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같은 생각이시죠? 그렇죠. 이건 뭐 산수죠. 주식이 아니라 주식 수가 줄어들면 EPS가 당연히 올라가는 것이고
PR은 뚝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50조, 60조 얘기했잖아요, 영업이익. 영업이익 기준으로 따지면 60조에 310조란 말이에요, 시가총액. 네. 5배 남지,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겠죠? 이렇게 봐서 이 주가가 오르는 내용에 대해서 야 좋다고 우리가 막 할 게 아니라 사실 좀 속 깊은 생각도 해봐야 되는 것이 이게 100% 기업 가치의 증가이냐 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산수로 주식을 태워서 이게 그렇죠. 올라가야만 되는 이런 효과에 대해서 조금 씁쓸한 마음도 갖는다. 지난 시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네. 있지만 지주사에 대한 그 지배구조, 뭐 경영권 승계에 대한 이런 곱지 않은 시선에 대한 어떤 방어 기제로 사용하기 위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나 이런 것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나중에 또 그 번복에 대한 의심도 이렇게 또 이렇게 피해 가려는 이런 의도들도 숨어 있는 것이 맞지만 예전에 지주사 논의가 막 활발하게 진행될 때도 자사주 소각은 그때도 하던 얘기예요. 매입 소각 그렇죠. 지금 새로운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맥은 뭐 기본적으로 삼성전자가 계속 갖고 있었던 맥은 같은 네. 방향인 것이고 주식에 대한 선호도는 증가하는데 주식이 막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이런 아름다운 논리 속에서 거래량은 점점 줄어들고 네. 이게 과연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그 목표에 부합하는 것이냐 이런 생각은 든다는 네. 말씀입니다. 저처럼 주식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좀 막연하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혹시 이런 자사주 서각이라는 이슈가 우선주와 보통주에게 좀 달리 작용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보통주가 너무 비싸니 우선주로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할 텐데 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거예요. 우선주가 당연히 주식수가 작고 소각 효과가 네네. 크기 때문에 우선주가 더 빠르게 움직이고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이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이 이슈만으로 움직이는 거라면 부정적이겠죠. 근데 지금 실적 플러스 이 이슈가 나타나고 네네.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이슈가 끊이지 않고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하나 보시면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재료로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나 평균 정도의 가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비싸다? 아니거든요. 지금 많이 올랐지만 과거의 수익 대비 PBR 개념으로 봤을 땐 평균 수준이거든요. 수익이 그럼 아까 같이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주주 가치로 인해서 10%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 요인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럼 현재보다 어쨌든 무조건 비싸져야 되는 게 기본적인 논리인 거고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하나 더 보시면 삼성전자 주가는 항상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어쨌든 계속 저점을 높여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점을 높이는 건 힘들지 몰라도 자사주 추가 매입을 통해서 또 저점 매수로 계속 올라갈 가능성은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개념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를 빼고 얘기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또 우리나라 지수의 표현 방식이 시가총액 방식이기 때문에 네. 더더욱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우선주 보통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말씀을 제가 더 덧붙일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 지배구조에 대한 얘기나 자사주 소각에 대한 얘기도 사실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길 바랬어요. 네. 왜냐하면 이것이 그 주가에 대한 우리가 활발한 토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네.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가 중요한데, 그 노무라 증권에서 330만 원까지 사실 그 목표 주가를 상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일부 증권사에서는 강력 매수나 뭐 일반 매수 의견보다도 트레이딩 바이의 의견을 내놓는 곳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증권사들 사이에서도 이제는 좀 눈높이가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네. 거라고 생각하고요. 삼성전자는 정말 아주 투명한 종목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완전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매일 수백 건의 그 리포트가 아마 쏟아져 나오는 네. 종목을 합니다. 전 세계가 삼성전자에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를 아침마다 눈을 부릅뜨고 보는 이런 종목이 됐단 말이죠. 네. 그래서 약간 그 정보가 흐리다든지 예를 들어 뭐 미래를 뭐 두세 배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어떤 중소형주 어떤 그 포텐셜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런 차원에서는 현재 이 위치에서의 주가의 현재 위치를 평가하는데 좀 주력해야 될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뭐 300~400만 원의 목표 주가 뭐 이런 것들은 좀 그래도 멀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아까 우리가 계산했던 산수적인 평가와 함께 네. 또 지금 우리가 현재 PER, PBR에서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업사이드 네. 제가 볼 때는 한 270~80만 원 정도. 왜냐하면 사업 가치들을 다 평가해 볼 때 반도체에 대해서는 분명히 업사이드로 줘야 될 부분들이 네.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뭐 평타 정도를 매겨줄 수 있겠고 또 뭐 IM에 대해서는 애플보다 좀 디스카운트를 할까요?
예, 그리고 가전, 뭐, 월풀하고 이런 데하고 네. 비교해서 뭐, 평타 내지는 디스카운트? 뭐 이렇게 해서, 예, 다 비벼볼 사업 때, 비결로 맞춰볼 예, 때. 다 비벼볼 네. 때, 대략 한 뭐, PBR 2배 가까이, 이런 정도의 삼성전자의 포텐셜은 지금 기대할 수 있는 이 현재의 목표 주가 아닌가. 네. 그렇게 보면 270, 80만 원, 300원짜리까지 가는 이런 그림. 네. 예, 노무라 증권의 330만 원도 뭐 거기서 큰 괴리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네. 지금 가격에서는 사실 100만 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가능한 타당성의 현재 위치를 평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유 위원님도요. 네, 330만 원 가겠죠. 언젠간 가는데 네. 기간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주식이든 장기적으로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 주식은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 언젠가 분명히 하락 흐름을 탈 겁니다. 그러면 네. 뭐 지수도 조정을 받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시장의 중심축에 놓여 있죠. 그래서 과거에 차화정이 올라갈 때 고점 논란 계속되었고 네. 이들 종목 사지 말고 다른 거 사라. 다른 거 사야 더 많이 오른다. 그렇지만 그때 차화정을 사는 게 답이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지금 그 삼성전자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삼성전자를 안 산다? 그러면서 계속 왜 지수는 오르는데 난 안 오르냐. 그 몸부림 자체는 제가 보기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몸부림이라는 네. 거죠. 왜 중심축이 뻔히 보이는데 그걸 안 사면서 왜 시장 수익률이 내가 못 쫓아가고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의미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작년부터 줄기차게 반도체에 대해서는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여전히 그 의견을 꺾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전 반도체 메모리 쪽에만 특화되어 있는 SK하이닉스보다는 여전히 삼성전자가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삼성전자가 정말 300만 원을 넘어가기 위한 전제 조건은 딱 한 가지. 빅스비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타이젠은 실패했죠. 그러니까 타이젠이라고 하는 약간은 구글에서 변형된 모델을 네. 가지고 자신들의 OS를 시도해봤는데 이건 뭐 솔직히 자기들은 끝까지 아니라고 하겠지만 실패한 거죠. 그렇지만 지금 이 빅스비로, 그러니까 AI 퍼스트로 넘어오는 현재 구간에서 빅스비라고 하는 것을 기존의 시리를 개발했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네. 지금 런칭을 했는데 이게 만약에 정말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놔서 나머지 IoT 시장에 삼성전자가 강자로 갈 수 있을 만한 여건을 마련해 준다면 저는 300만 원 곧바로 돌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빅스비가 이번에도 실패한다면 삼성전자의 반등폭은 의외로 작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2분기가 실적 피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분기별로 봤을 때.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여전히 매수 관점, 그다음에 그러면 그 주변주 중에서 살 게 뭐가 있느냐라고 굳이 따져본다면 저는 뭐 삼성전기 하나 정도? 네. 그 정도가 좀 맥락이 닿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간다고 하는 이 삼성전자, 앞으로도 뭐 변수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보면서, 지수의 상승, 그러니까 지수의 수익률을 따라가고 싶으신 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고, 이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의견 저희가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IBK 투자증권 스마트금융팀 최용건 차장과 그리고 MTN 김종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